저희 시어머님이 그러셨죠. 결국 행복했던 상황은 한순간에 싹 정리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3년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아쉽게도 아버님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공교롭게도 아버님 장례식 때 어머님을 처음 뵀는데 많이 힘들어하시고 상심이 크신 모습을 보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도 그때 처음 뵈었는데 어머님을 대신해 오시는 조문객들을 알아서 다 맞아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잘 처리해줘서 순조롭게 장례식을 마칠 수 있었죠. 형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리더십도 강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워낙 알아서 진도지휘 하셔서 그저 상주 자리만 지키며 조문객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낮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 혼자 있었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며 시댁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버님 장례식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말씀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신 분이더군요. 그리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를 엄청 잘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사업하는데 그게 좀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도 못 보고 손녀딸도 못 봐요. 처음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그냥 며느리에 대한 푸념아닐까 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정말 형님은 수입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생과일 전문점이라 했는데 그게 그렇게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형님 친정에서도 함께 사업 관리를 하게 되고 아주버님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동참하게 됐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분점까지 내어 분점 점장은 아주버님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 손녀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신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생계를 책임지는 부분이 형님 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보다 처가 쪽에 묶이게 되었는데요. 아주버님이 분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수입은 전부 형님이 관리하고 아주버님에게는 용돈 정도의 수고비만 쥐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만 들었을 땐 아주버님은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수입은 형님 쪽에서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 않겠고 무슨 낙으로 사나 싶긴 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외제차만 2대를 끌고 다니던데 평소 아주버님 표정 보면 엄청 밝고 본인 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보실 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임대료나 인건비, 유지비 등등 들어가는 돈도 많고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시아주머님의 용돈 정도의 수고비만 받으니 그게 늘 어머님의 불만사항이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형님 눈치를 보니까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 같을 때에 시댁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 형님 통해서 돈이 나와야 하니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뭐 하나 마음대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머니도 요구하시기가 눈치 보여 못하고 아들 빼앗긴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남편이 결혼 전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필요하신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남편에게 말을 해서 남편이 사드리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명절에 아주버님이 따로 선물 주시거나 할 순 없지만 시댁에 방문할 때 형님이 고가의 선물과 용돈을 두둑히 챙겨서 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큰아들에게 직접 받고 싶으셨나 봐요. 가게 자리도 하필 아파트 밀집 지역 번화가에 바로 옆에는 유명한 큰 공원이 있어서 휴일날이면 더욱 바쁜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하루만 쉬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시댁 행사에도 불참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아주버님은 잠깐이라도 오시긴 하는데 형님은 바쁘다고 명절에 잠깐 정도만 오고 따로 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에도 아주버님 부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인사드리러 간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남편은 하루 이틀 들은 말이 아닌지 표정에 별 감흥도 없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안 나오는 바람에 못 오실 뻔하다가 겨우 시간 내서 딱 1시간만 있다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저희 큰애들이 이렇게 바빠요. 솔직히 오늘도 지난 명절 이후 처음 봤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적적하기도 하죠. 그동안 민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나마 나았는데 얘까지 멀리 살면 제가 많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애들에게 저와 같이 살자고는 안 합니다. 따님, 며느리라는 생각 않고 딸이라 생각하며 잘 아껴주고 지낼 테니 괜찮으시다면 신혼집은 저희 동네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가 애들 직장도 그렇고 가까운 곳이 좋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정이 말로는 시댁에서 직장까지 1시간 거리라고 하더군요. 직장 거리도 있으니 애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죠. 아무래도 애들 회사가 너무 멀면 힘들기도 할 테니까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가 계셨었고 며느리였던 적이 있으셨기에 당신 딸이 가까이 살면 어떤 피곤함이 올지 예상하셨는지 시댁 가까이에 살게 하자는 시어머니 말씀에 돌려서 거절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시댁 가까운 아파트로 신혼집을 마련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에게도 얘기하니까 다들 미쳤냐고, 같이 사는 것만 아니지 시댁 그라운드에서 있는 거 아니라면서 뜯어 말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말 들으니 저도 이건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저희 부부 생활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싫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계속 귀찮게 안 할 테니 가까이 살자며 남편까지 멀리 살면 외로워서 우울증 올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던 하루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봤더니 그래, 신혼집은 잘 알아보고 있니? 저번에 말했던 신혼집 위치 말이다. 가까이에만 구해놓으면 예단이며 혼수 그런 거 다 없어도 된다. 큰아들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요즘은 큰애한테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 보여 못한다. 가까이 지낸다 해서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을게. 귀찮으면 그때 다시 멀리 이사가렴. 붙잡지 않을게. 그러면서 자꾸 가까이 지내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어머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형님이 안 보였던 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조금 충격이긴 해서요. 일단 살아보고 아니다 싶음 계약 끝나고 옮겨도 되니 일단 어머님과의 첫 단추를 잘 끼워보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전셋집이기도 하니 나중에 우리 집 마련하게 될 땐 시댁과 좀 거리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고 다짐하고 이번에는 제가 수긍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시댁 가까이 집 구하는 걸 허락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냉장고랑 세탁기까지 사주셨어요. 그때 좀 놀랐긴 했죠. 그래서 저도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고요. 그렇게 결혼 후 시작된 신혼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가깝다는 부담감은 솔직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자주 부르거나 하지도 않으셨고 가끔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오거나 그러는 게 전부였죠. 어쩌다 주말 같은 날에 시댁에 가게 되면 어머님과 거실에 앉아 몇 시간씩 대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뭐 적적하시고 외로우시니 말동무가 필요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묵묵히 듣고 있는 편인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형님 험담이에요. 기승전 형님은 이런 식이죠. 기센 여우 같은 게 든든하던 우리 아들 빼앗아갔네 부터 시작해서 명절에 오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하고 손녀 얼굴도 까먹겠다면서 자기 부모는 매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대하면서 지 부모한테는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녀도 매일 보게 하고 효도할 건 다 하겠지 그러시면서 괘씸하다 못됐다 그러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런 험담의 대상이 내가 될 때도 오겠구나 싶어서 맞장구 쳐주진 않았어요. 아니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며느리로서 네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 친정과 매일 같이 있으니 그렇게 좋은 데도 많이 가시겠네요 라고는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형님도 정말 센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일단 시어머니가 형님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어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갖은 시댁값질을 하시는데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사가 있었는데 형님 내가 이번 제사에도 못 올 것 같다 하셨대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참고 참다가 형님에게 전화로 버럭 화를 내면서 준석이가 장남이고 네가 큰며느리인데 어째서 며느리가 들었음에도 내가 제사 준비를 다 하냐. 가게가 바쁜 건 알지만 그날은 가게를 닦고 오든지 사람을 쓰든지 알아서 하고 제사 준비 와라. 그러자 형님은 알겠다고 오겠다 했다더군요. 근데 당일날 형님이 어머니께 전화하셨는데 가게가 너무 바빠서 일찍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제사 시간 전에는 가서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날 형님이 저녁 8시가 넘어서 시댁으로 오셨어요. 형님이 준비 다 하신다길래 저도 7시나 되어서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저녁까지 발 동동 구르시더니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제사 음식 재료 손질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은 뒤늦게 시댁에 오셨어요. 예쁘장한 6살 딸도 같이 왔는데 양손에 검은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고 접시를 가지고 오셔서 주섬주섬 꺼내 놓으셨는데 제사 음식을 전통시장에서 사오더니 제사상 세팅을 하더라고요. 형님 행동에 어머님이 멍하게 보시더니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제사 음식을 사와서 놓는 거야? 그러자 형님이 네 어머니 요즘 누가 힘들게 제사 음식을 해서 올려요? 간소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상다리 부러지게 더 놓을 것도 없도록 꽉 차게 음식 하시는데 그거 매번 다 못 드셔서 냉동실에 얼려놓으시고 오래돼서 결국 버리시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제사 음식 조금씩 사와서 올려요. 저도 친구들에게 요즘에는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어서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알아서 다 준비하겠다고 해서 손수 만들어서 오던가 아니면 좀 일찍 와서 같이 제사 준비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재료도 다 사놓고 준비해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서 안 했더니 이렇게 딸랑 시장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넣은 음식들을 주섬주섬 꺼내놓고 있으니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아니 얘가 너 지금 무슨 행동이니?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지만 그래도 장 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생각해서 내가 미리 장 봐두고 너한테 장 봤다고 말해놨잖아. 대답도 없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는 시장에서 음식 이렇게 사오고 제사상 차리는 게 어딨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시아버지가
제사밥 먹으러 왔다가 도로 나가겠다. 어쩜 너는 사람이 이래. 형님은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맏며느리로서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잖아요. 어머니, 요즘에는 힘들게 제사 음식 만들지 않아요. 재료값도 만만치 않게 비싸고요. 이렇게 사서 하는 게 비용도 절약하고 힘들지도 않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러면서 갑자기 아주버님 이름을 소리 지르며 부르는데 아주버님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쪼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야, 최준석, 나 지금 제사상 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 아버지 제사상 차리고 있잖아. 눈치껏 음식이라도 상에 갖다 놓던가 해야 할 거 아냐? 빨리 제사 끝내고 매장 마감하러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거야? 라며 신경질적으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시어머니 보란 듯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너 지금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고 이 시애미가 맏며느리 노릇 좀 하라고 한 게 불만이라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하고 내 아들한테 화풀이 하는 거냐?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지금 빨리 이 제사를 마치고 가봐야 돼요. 저는 어머니께서 하시라는 대로 제사상 제가 준비했고 제사 참여도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뜨거운 기싸움에 감히 끼지도 못하겠어서 뒤에서 쪼그리고 있었는데 형님의 그런 당찬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암튼 눈치만 보던 제사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는 서늘한 집안 분위기에 배고픔도 사라졌지만 음식 소진을 해야 했기에 먹고 집에 와서 결국 소화제를 먹었네요.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형님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으신지 또 형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통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은 더 없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나 오늘 예진이 몇 달 만에 봤다. 너 나한테 안부 전화 안 하는 거 애저녁에 포기해서 이제 섭섭함도 없어. 그런데 하나뿐인 손주인데 볼 때마다 다른 아이같이 커져 있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 사랑에 자주 만나보고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어째 애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니? 내가 예진이 보고 싶어서 사진만 어루만지다가 잠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어머니, 그럼 예진이 아빠한테라도 전화해서 보여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준석이도 가게 보느라 바쁘지 않니? 그리고 예진이는 네 가게에서 돌보고 있다며. 준석이가 예진이랑 같이 있어야지 영상통화를 하든 말든 하지. 아들도 이렇게 못 보고 사는 거면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데 손주도 맘대로 못 보고 사는 게 참 재미가 없다. 내 나이 다른 사람들은 손주 재롱 보는 재미로 산다 하던데 나는 에휴. 그러자 형님은 방에 있던 조카를 부르더니 그럼 뭐 잘됐네요. 어머니, 예진이 마음껏 보시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평일보다 주말이 더 바쁘잖아요. 예진이랑 놀아줄 시간도 없어서 예진이가 많이 심심해했기도 했고 혼자 노는 날도 많았는데 그럼 주말에 예진이 좀 봐주세요. 어차피 바쁜 엄마 바쁜 아빠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가게에 있는 것보단 할머니랑 있는 게 예진이도 좋겠죠. 예진아, 너는 어때? 주말마다 할머니네 와서 놀래? 그러자 어머님은 표정이 확 굳어지셨고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봐주냐며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뒤에서 형님은 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인상적이긴 했죠. 돈을 잘 벌어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나 싶어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친정에서도 뜻밖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저희 친정오빠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는데요. 어떻게 SNS 감성 펜션 이런 컨셉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소개도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 대박이 난 거예요. 오빠네 펜션은 바로 앞 바다가 있어서 돌고래도 볼 수 있다고 하고, 펜션 안에 큰 창가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 맛집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잘 해놨거든요. 새언니가 사진을 잘 찍어서 SNS에 홍보를 했는데 감성적으로 잘 찍어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후기가 올려지면서 입소문이 나서 지금 예약해도 주말은 2년 후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할 만큼 대박이 났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된 저희 오빠는 대출 좀 받아서 펜션 부지 바로 옆에 땅을 사서 이번엔 감성 글램핑장 컨셉으로 넓혔는데, 그것도 새언니가 홍보를 잘해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많아지니 더 이상 친정오빠 부부끼리는 할 수 없어서, 안 그래도 제주도로 이사가고 싶으셨던 친정 부모님까지 내려가서 함께 펜션 사업을 돕기로 하셨어요.